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50대 아줌마랍니다. 요즘은 남편이랑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도 남에게 말하면 깜짝 놀랄 만한 저만의 사연이 있답니다. 3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고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듣다 보면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제가 겪은 일이랍니다. 길고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하나 있긴 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처음엔 돈 벌러 간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답니다. 친척들이 저를 돌봐주긴 했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고시원 같은 데서 혼자 지냈답니다. 그때 저는 21살이었는데 정말 외로웠어요. 퇴근하고 좁은 방에 혼자 있으면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22살에 첫사랑을 만났어요. 같은 공장에 다니던 남자였는데 저보다 2살 많았어요. 키가 크고 웃는 게 참 시원시원한 사람이었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은 공장 사람이려니 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그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같이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냥 밥 한 끼 먹는 건데 뭘 그러냐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따라갔답니다. 그게 저희 첫 만남이었어요.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계셨는데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느라 형편이 빠듯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랑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얘기가 잘 통했고 그 뒤로 자주 만나게 됐답니다. 퇴근하고 같이 밥 먹고 주말에는 공원 산책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사귀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항상 잘해줬고 저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실했고 무엇보다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돈이 없으니까 비싼 데는 못 가고 시장에서 떡볶이 사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고 그런 소소한 것들이 너무 좋았답니다.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제 생일 때 그 사람이 케이크를 사왔는데 작은 케이크였어요. 그런데 그 위에 초를 열심히 꽂아놓고 저한테 소원 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었어요. 뭘 빌었냐고요?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주말마다 같이 산책하던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 벤치에 앉아서 미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 아이는 몇 명 낳을까? 그런 얘기요. 그 사람은 항상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당신만 행복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설레서 밤잠을 못 잤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빠도 떠나고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언젠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아이도 낳고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저희는 결혼 약속을 했어요. 돈을 좀 더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면 결혼하자고요. 그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드디어 나도 가정을 갖게 되는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즈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결혼 전이었지만 아이가 생긴 것도 기뻤어요. 그 사람도 좋아하면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고요. 저는 그때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매일 웃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어떤 엄마가 될까?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밤늦게 야근하고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숨을 거뒀대요.
저는 영안실에서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저한테 웃으면서 왜 왔냐고 물어볼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웃으면서 내일 보자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갈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긴 건지,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어야 했는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사람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으셔서 저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어요. 저는 옆에서 이것저것 도우면서 장례를 치렀는데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들 잃은 슬픔에 빠져 계신 분들한테 차마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그 사람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셨고 저는 혼자 남겨졌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임신 3개월이었거든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였는데 아이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저는 23, 미혼모에 일하던 공장도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됐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게 미혼모한테 굉장히 시선이 안 좋았거든요. 공장에서도 임신 사실을 알면 내보낼 게 뻔했고 의지할 가족도 마땅치 않았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오빠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고 저는 정말 세상에 혼자였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앞이 캄캄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답니다. 공장은 그만뒀고 가진 돈은 얼마 없고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분유값은, 기저귀값은. 생각할수록 막막했어요. 그때 저한테 도움을 준 분이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입양을 권했어요. 이러다 당신이랑 아이랑 둘 다 힘들어진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집에 입양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미혼모 지원이 많지도 않았고 솔직히 혼자서 아이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울었어요. 내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한다는 게 남한테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럽고 비참했답니다. 저는 몇 달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뱃속의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울면서요. 내가 태어나면 엄마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히지도 못하면서 키우는 게 맞는 걸까? 차라리 좋은 집에 가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먹고 잘 자라는 게 너한테는 더 행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울었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나은 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답니다. 좋은 집에 입양되면 아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저 같은 엄마한테 있으면 고생만 할 거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고 막막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답니다. 아이를 낳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병원에서 나왔는데 딸이었어요. 너무 예뻤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내일이면 이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제 팔자가 이 모양인지,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늘을 원망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한테 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다음날 아이를 입양기관에 넘겼어요. 아침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안아줬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이 아이를 못 보는구나.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아이 이마에 뽀뽀를 하면서 속으로 빌었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가 미안하다고요. 입양기관에 도착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직원분이 나오시더니 이제 아이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넘기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직원분이 좋은 가정에 입양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국내 좋은 가정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이가 미국에 가면 평생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게 아이한테는 더 좋은 거라고, 더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날 저는 병원에서 나와 하루 종일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답니다. 그 뒤로 저는 한동안 페인처럼 살았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매일 울기만 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잘 있을까? 밥은 잘 먹을까? 우는 건 아닐까? 새 부모님이 잘 대해주실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자리를 찾았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 뒤로 저는 그 일을 가슴 깊이 묻어뒀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이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냈다는 걸 알면 다들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답니다. 매년 아이 생일이 돌아오면 혼자서 울었어요. 올해 몇 살이 됐겠구나, 학교는 다니고 있겠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5년쯤 지났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답니다. 저는 그때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식당 단골이었거든요. 점심때마다 와서 밥 먹고 항상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다른 손님들은 대충 먹고 가는데 이 사람은 다 먹고 나서 맛있었다고 인사도 하고 어떤 날은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마침 아이 생일이 지난 직후라 제가 좀 우울해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데도 저한테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자주 말을 걸어왔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가끔은 퇴근할 때 바래다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3살 많았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성격이 너무 좋았거든요.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온순하고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줬고요. 사귀면서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입양 보낸 딸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거였죠.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이 앞섰어요. 결국 저는 말하지 못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요.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살림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시집 와서 구박받는 며느리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고생할까봐 오히려 저한테 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방금 한 얘기를 또 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을 못하고 가끔은 제 이름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드시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병수발이 시작된 거죠.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일상생활은 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약 챙겨드리고 산책 같이 하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치매라는 게 점점 나빠지잖아요. 5년 지나니까 혼자서 밥을 못 드시게 됐고 10년 지나니까 거의 아무것도 못 하시게 됐어요. 밥도 제가 떠먹여드려야 하고 화장실도 제가 데려다 드려야 하고 기저귀도 제가 갈아드려야 했답니다. 밤에는 자다가 일어나셔서 돌아다니시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시면 저도 같이 일어나서 다시 재워드려야 했거든요. 어떤 날은 저를 못 알아보시고 누구냐고 소리 지르실 때도 있었어요.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하시면서 저를 밀치실 때도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알아보셨는데 오늘은 못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날은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으시면서 우실 때도 있었어요. 여보 어디 있어? 하시면서 집안을 돌아다니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시어머니 기억 속에서는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 날이면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괜찮다고 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밤새 곁에 있어드렸어요. 목욕시켜드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목욕하기 싫다고 버티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물을 무서워하셔서 소리를 지르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머리도 말려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고 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모셨답니다. 주변에서는 요양원에 보내라고 했어요. 이러다 당신이 먼저 쓰러진다고요. 친구들도 남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셨던 게 생각나서요. 며느리라고 구박한 적 한 번 없이 친딸처럼 대해주셨던 분인데 제가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요.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제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이를 버렸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0년을 모셨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끝까지 모셨어요. 남편은 그런 저한테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고생한다고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힘들긴 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세월이 저한테는 일종의 속죄 같은 거였어요. 입양 보낸 딸한테 해주지 못한 걸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임신은 몇 번 됐는데 번번이 유산이 됐어요. 처음에 유산됐을 때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유산이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유산이 되니까 나중에는 무서워서 시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됐고 저희 부부는 그냥 둘이서 살게 됐답니다. 남편은 아이 문제로 항상 미안해했어요.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내가 아이를 못 갖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더 안쓰러웠어요. 아이가 없어도 당신이랑 사는 게 좋다고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해줬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예전에 아이를 버렸으니까 하늘이 벌을 주는 건가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괴로웠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덧 50이 넘었어요. 시어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남편이랑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답니다. 남편도 은퇴하고 집에 있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요. 평범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상한 전화가 왔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더니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아무개 씨 맞냐고 묻더라고요. 제 이름이랑 생년월일까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가 30년 전에 입양된 사람인데 친엄마를 찾고 있다고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겨우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30년 동안 묻어뒀던 비밀이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나자고 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내가 보낸 아이가 나를 찾아왔구나.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왜 버렸냐고 따지면 뭐라고 해야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뒤에 딸을 만났어요. 남편한테는 아직 말 못하고 혼자 나갔답니다. 그날 아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결국 그냥 깔끔하게 입고 나갔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갔더니 젊은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30살이 조금 넘어 보이는 단정하게 생긴 여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그 눈이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를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30년 만에 내 아이를 만나는 건데 어떻게 떨리지 않겠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원망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냥 친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원망할 줄 알았거든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키우지 않았냐고 따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딸이 자기 얘기를 해줬어요. 좋은 가정에 입양돼서 잘 자랐고 양부모님이 정말 잘 대해주셨대요. 부족함 없이 자랐고 좋은 학교도 나왔고 지금은 직장도 다니고 있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다행이다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아이가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답니다. 30년간 혹시 불행하게 살고 있으면 어떡하나, 양부모님이 구박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이 다 쓸데없는 거였어요. 딸한테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 혼자서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다는 것,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 딸은 제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망 같은 건 없다고, 오히려 나아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이랑 자주 만났어요. 남편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몰래 나갔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나눴어요. 딸이 어린 시절 사진을 가져왔는데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순간들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어야 하는 건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손주 사진도 보여줬어요. 5살 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딸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그 아이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한테 외손녀가 있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딸이 웃으면서 다음에 아이 데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남편한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딸이 친아빠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부모님한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친할머니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대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처음엔 경계하시다가 나중에 손녀라는 걸 알고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 유품을 주셨대요. 거기에 사진도 있었다고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저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저한테 내밀었어요. 친아빠 사진을 찾았다면서요. 친할머니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 거기서 아빠 유품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오래된 사진이라 좀 바랬는데 젊은 남자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 남자가 제 남편이었거든요. 30년 전 젊은 시절의 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딸이 깜짝 놀라서 괜찮냐고 물었는데 저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날 저는 딸한테 사진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확인할 게 있다고요. 딸이 의아해했지만 사진을 빌려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거실 불을 끄고 스탠드 불만 켜고 사진을 봤는데 볼수록 남편이었어요.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 웃는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제 첫사랑과 남편이 무슨 관계인 거지? 설마 남편이 그 사람인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은 3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런데 왜 사진이 똑같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밤새 잠을 못 잤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난 25년간 같이 산 남편이 사실은 내 첫사랑?
그럼 처음부터 알고 접근한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사진이 똑같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새벽 4시, 5시가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건가? 숨겨진 게 있는 건가? 온갖 의심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요.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요. 남편이 일어나서 거실에 앉았을 때 저는 남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여보, 나 사실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 결혼 전에 입양 보낸 딸이 있어.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20대 때 첫사랑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어서 혼자 키울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울면서 입양을 보냈다고.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사진을 꺼냈어요. 딸이 친아빠 사진이라고 준 그 사진을요.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요.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 사진, 나 맞아. 근데 이거 원래 혼자 찍은 게 아니야. 옆에 한 명이 더 있었어. 남편이 잠깐 방에 들어가더니 오래된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거기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는데 딸이 준 사진이랑 똑같은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는 2명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남편이랑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젊은 남자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제일 친한 친구야.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닌 친구였어. 그런데 그 친구가 20대 후반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뭐였냐고요. 남편이 이름을 말하는데 그게 제 첫사랑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제 첫사랑의 절친한 친구가 지금 제 남편이라니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그러면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 내가 첫사랑의 여자친구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건가? 온갖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까 남편도 충격받은 게 분명했어요. 남편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남편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다고요. 결혼 준비 중이라고, 임신했다고 기뻐하던 게 기억난다고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사고로 죽고 장례식에서도 그 여자친구를 못 봤대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장례식에 온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정신이 없어서 얼굴을 기억 못 한다고요. 그러다가 친구 죽고 몇 년 뒤에 우연히 저를 만났는데 그때는 전혀 몰랐대요.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착해 보이는 여자라고만 생각했다고요. 사귀면서도 몰랐고 결혼하고 나서도 몰랐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 제가 옛날 얘기를 하다가 첫사랑 이름을 말한 적이 있었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남편은 그때 심장이 덜컥했다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확신이 없었대요. 그리고 확인한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 굳이 옛날 일 끄집어내서 당신 마음 아프게 하기 싫었다고요.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럼 25년간 혼자 그 생각을 하고 산 거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25년을 살았다니요.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왜 그때 말 안 했냐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말해봤자 당신 상처만 될 것 같았어. 이미 지난 일이고 당신이 행복하면 됐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한테 고마웠어요. 그래서 결국 진실은 이거였어요. 딸이 친아빠 사진이라고 가져온 건 원래 2명이 찍은 사진에서 잘린 거였던 거예요. 딸의 친아빠는 사진에서 잘려나간 다른 쪽 남자, 그러니까 남편의 절친이었던 제 첫사랑이었던 거죠. 저는 남편한테 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동안 몰래 만났다는 것, 잘 살고 있다는 것, 원망 같은 건 없다는 것. 남편은 다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20년간 우리 어머니 돌봐준 거 나는 평생 못 잊어. 남편이 제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다들 요양원 보내라고 했잖아. 친구들도 친척들도.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안 보냈어. 새벽에 어머니가 일어나시면 같이 일어나서 돌봐주고 밥 떠먹여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그렇게 20년을 했어. 그거 아무나 못해. 나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느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못 가져서 나는 항상 미안했어. 당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알아. 당신도 아이 갖고 싶었던 거. 유산될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나는 다 봤어.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항상 마음이 아팠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 아이가 당신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해. 우리가 못 가진 아이 하늘이 이렇게 데려다 준 거야. 30년 만에 우리 가족이 완성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요.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요. 저는 남편을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숨겨서 미안해. 이렇게 받아줘서 고마워. 나 죽는 날까지 당신한테 잘할게. 며칠 뒤에 딸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남편이랑 같이요. 딸한테 모든 진실을 말해줬어요. 사진 속 남자는 아빠가 아니라 아빠 친구였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내 남편이라는 것으로. 딸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는데 다 듣고 나서는 오히려 웃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냐고요. 남편이 딸한테 말했어요. 내 아빠는 내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저희는 딸이랑 자주 만나요. 명절에는 딸 가족이랑 같이 보내고 손주들이 저희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처음에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어색하면서도 기뻤는지 몰라요. 평생 아이가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딸도 생기고 손주도 생기다니요. 손녀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저는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남편은 손녀랑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어요. 레고도 같이 만들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동네 산책도 같이 하고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서요. 추석이나 설에는 딸 가족이 저희 집에 와요. 딸이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면서 많이 먹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0년간 못 해준 밥을 이제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사이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엔 복잡한 가정사에 당황스러웠을 텐데 저희를 친부모님처럼 대해줘요. 명절 때마다 큰 선물도 사오고 집안일도 도와주고요. 50이 넘어서 갑자기 딸이 생기고 손주가 생기다니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외로웠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가끔 딸이랑 같이 첫사랑의 묘소에 가요. 남편도 같이 가고요. 시골에 있는 작은 묘소인데 거기 가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30년 전에 이 사람이 안 죽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딸을 낳게 해줘서 고맙다고, 딸이 잘 자라서 고맙다고요. 딸이 아빠 산소 앞에서 인사를 해요. 아빠 나야, 딸이야, 엄마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30년간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이가 이제야 아빠 산소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면서도 다행인지 몰라요. 남편도 친구한테 말해요. 야, 나야, 내 딸 내가 잘 챙길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울어요. 이 두 사람이 30년 전에 그렇게 친했다는데 지금 이렇게 만나서 가족이 됐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저는 요즘 행복해요. 3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에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감사해요. 남편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딸이 찾아와서 감사하고, 손녀가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줘서 감사해요. 예전에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한테는 정말 죽는 날까지 잘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말했을 때 화내지 않고 받아준 사람이에요. 미혼모였다는 것도 입양 보낸 딸이 있다는 것도 다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흔치 않잖아요. 저는 정말 복 받은 거예요. 딸한테도 고마워요. 원망하지 않고 찾아와줘서 저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손녀까지 보여줘서요. 덕분에 저는 이 나이에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됐어요. 남편 말대로 30년 만에 우리 가족이 완성된 거예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30년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 사연이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었으니까요. 혹시 저처럼 마음에 짐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짐을 내려놓을 날이 온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길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